그게 가능하겠어?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공재개발의 판정 승이다. 네, 동의율 70% 사업장도 나왔다. 자, 7달 만에 8만 호, 오세훈 스피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낸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 만에 서울시가 약 8만 호 규모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2030년까지 약 80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신규 주택 공급량이 2000에서 2009년 연평균 5만 2천 호 수준에서 2010년 연평균 3만 6천 호로 감소했다가 지금 서울시가 크게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인 세대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약 3만 7천 세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량이 약 1만 세대, 그래서 오 시장 취임 후 착공에 들어간 곳이 약 9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정책 때문인데요. 재생지역,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관리형 주택 개선, 그다음에 골목길 재생, 도시정비구역 해제지역, 신규지역 이렇게 해서 총 12곳, 102곳에 대해 지금 주택을 공급하겠다,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리모델링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여서 역시 통합 심의제도 도입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부분을 2025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내년 1월에 최종 고시한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도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 풀겠다는 얘기예요. 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 기준도 구체화시켜서 추진을 하고 임대주택 도입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빼고 하는 등의 방법들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단순한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 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곳으로 이곳에서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898개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정 상한인 기존 가구의 15% 증가 비율을 적용하면 898개 단지에서 약 11만 가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까지 추가가 되는 상황인데 통합심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숫자가 약 8만 호, 그리고 11만 가구 늘어난다. 굉장히 많은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시장 안정화에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인지 숫자하고 실제의 차이는 없는지 이쪽 전문가이신 우리 강영훈 소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서울시 주택정책국인가 아무튼 거기서 낸 맞아요. 보도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왔을 때 봤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는 아니고, 네.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생색내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전 서울시와 좀 약간 선을 긋고, 주택 공급 확보에 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이런 걸 좀, 우리 치적이에요. 이렇게 좀, 내년에 재선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온 걸로 보이는 보도 자료예요. 개별 내용들을 보면, 막 엄청나게 뭐가 있네. 솔직히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막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열심히 하고 있고 기존에 보도자료 했던 거 재탕이죠. 어떻게 보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공무원 이거 맨날 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서 앞으로 뭐 하겠다라고 한 거고. 네. 12월 달에 이제 또 후보지 정하면 102곳이 지금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구별로 한 곳밖에 신청 안 한 구들도 있어서 그런 데는 벌써 이제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12월 달에 하면 또 그때 발표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몰아서 이번에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가 되게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좀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고 재건축 쪽도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얘기했었던 개별 단지들별로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안 가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조금 담겨 있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한 내용을 되게 비중 있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한 축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분양을 앞둔 인허가를 이미 받은 물량들,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좀 정체되어 있던 곳에 안 가고 있던 것들을 인허가를 해서 이제 지금 다시 밀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물량들이 이렇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실은 포인트를 둬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되게 눈길 갔던 곳 같은 경우는 이문이경 뉴타운에 이문 4구역이라고 되게 큰 단지, 좋은 단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건축심의 통과시켰고 세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실에 미성크로버 아파트.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건축 설계안이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시공사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그림해가지고 이대로 져줄게요 넣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시공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대로 이제 건축 설계 변경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심의를 했더니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그래서 반려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약간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던 모양새의 모양으로 해갖고 오라고 하니까 조합에서 난리가 나. 조합원들이 지금 이걸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겠다고 네. 시공사 선정해놨는데 이게 지금 그거냐고. 그래서 조합 내부적으로도 좀 시끌시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보도자료에 보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안으로 설계 변경을 처리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 얘기는 서울시가 이제까지 추구했었던 뭐 공공성을 확보한 무슨 건축 설계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줘서 이렇게 하기로 좀 스탠스를 바꾼 건지, 그렇다고 하면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좀 있던 갈등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풀고 또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눈길이 갔었던 대목이고요. 재개발은 그래서 신규 추진하는 곳들, 그 다음에 가고 있던 곳들에 건축 심의해준 부분들, 재건축은 안 가고 있던 곳들,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별 재건축 단지들의 직원들을 붙여가지고 빨리 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되게 신경 쓰고 있다.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담았고요. 나머지 하나가 지금 리모델링인데, 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2016년인가 나왔어요. 2016년, 17년 그쯤 나왔는데, 지금 아직 17년쯤 나왔네요. 근데 이제 좀 눈에 확 보이는 게 덜 하죠. 그리고 글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제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걸 받아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도 하지만 좀 가고 있고 안 가고 있고는 좀 지금 차이가 약간 단지마다 조금 약간 주민들의 참여 열의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2017년이니까 2022년이 5년이죠. 정비할만 좀 됐네요. 정비해서 이제 수직 증축 또는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하면 이것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바라는 마음이다.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결국은 추진 주체인 주민들에게 달려있고, 이것도 사실 서울시 의지대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단지는 수직 증축을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층만 올리는, 지금 가능한 거는 1층이 차 있고 이런 데를 1층 피로티 주차장으로 깔고 한 층 올리는, 이 정도만 되는데 3개층씩 올리는 이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 수직 증축은 아직 이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구조 안전 이걸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제 그 내역벽 철거 문제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지금 그래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평 증축 리모델링은
땅 안에 남는 부분들 넓혀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 결국은 건폐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받을지 말지가 또 단지마다 우리 좀 기다렸다가 추후에 재건축 인센티브가 생기면 또는 1:1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든가. 법은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법은 진짜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이론 같아요. 고무줄 같아. 맨날 그때그때 바뀌어.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의 법이 또 어떻게 기준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재건축 이런 그러니까 이 서울시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1990년대에 이런 용적률을 그러니까 1990년대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80년대 후반에 서울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면서 집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을 할 즈음에는 서울에 집이 너무 부족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주택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5대 신도시로 대표되는 신도시를 지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서울 안에서도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을 엄청 많이 줘서 줬어요. 지금처럼 300%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420%, 380%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용적률들을 관리하기 시작해서 200%대에서 집을 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상한은 300인데 그 얘기는 400%로 지은 집을 재건축을 하면 300%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고 25평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 18평형, 34평을 갖고 있던 집은 24평으로 집이 줄어들어야 재건축이 가능한 일반 분양은 없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하니까 리모델링이라도 하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법은 바꿀 수 있다니까요. 왜 바꿀 수 있냐면 그냥 1:1 재건축 30평형이 30평형으로 400% 용적률 아파트는 400%까지 용적률로 가능하게끔 재건축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국계법의 그렇죠. 예외를 둬서 그게 가능하겠어?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지금 오늘 뭐 주제를 안 꺼냈지만 최근에 서울시의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을 보는 기준들에 대한 완화가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지금 조례 변경 시의원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을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들의 노후도를 보는 기준을 35년에서 25년으로 완화하는 거를 지금 해놨어요. 그걸 누가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자기네 지역구에 안 가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주려고 하니까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했고요. 또 뭣도 하냐면 호수밀도 기준도 이게 법 조건을 충족해야 저희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데 호수밀도 보는 기준도 그냥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층의 세대수를 호수밀도로 받아주는 이걸 하게 되면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바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더라니까. 그 얘기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법도 완화를 하는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안 하고 버텨 그러면 아 여기는 재건축을 원하는구나. 재건축을 또 원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재건축하게끔 기준을 바꿔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용적률 범위 안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예외 규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용적률을 1000% 뭐, 그런 것, 예를 들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해주면 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또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 정치인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들어서 하면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면, 아, 무슨 소리냐. 벽화 그래야죠.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고, 항상. 그때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해. 근데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의 이치야.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각자 다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얘기가 하기 길어졌는데 서울시는 아무튼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또 별개의 문제고 제가 리모델링 대상 주택을 갖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부터도 쉽게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으로 바꿀 수 있는 주택의 변화는 제한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 돈이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지만 재건축과 같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노력은 하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조금 단지별로 많이 차별화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얘기들이 왜 지금 나왔냐. 서울시가 좀 우리 홍보를 하고 싶어 했더라. 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년밖에 안 남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네.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는 그 기사를 뽑으면서 이 오세훈 시장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기사 추천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좋아해.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뽑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웠네요. 리모델링이 용적률 부분들 때문에 이게 흐름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용적률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서 일정 % 이상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리모델링을 하면 용적률은 더 올라가는 거야. 420%의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면 용적률은 막 480, 500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480까지는 안 되나? 근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더 과밀화된 걸 하느니 그냥 자기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돈 내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럼 훨씬 이쁜 집을 지을 수 있잖아. 그게 더 현실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